상황과 오기는 상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귀족은 물론 백성들에게서 얼마를 뽑아내느냐, 이것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오기는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뽑아내는 중간 계층을 없애서 그것으로 군비를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기 역시 상황처럼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기가 실각하지 않았다면 전국시대의 판도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 전국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공원국입니다. 저번 시간엔 제자백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전국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국시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차전 이런 것은 잊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전투에 동원되고요. 보병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을 하나를 10만의 병력이 둘러싸고 몇만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를 누가 열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겠지만 그 질문을 넘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옥이란 인물에 의해서, 위나라에 의해서 혹은 그의 이론에 의해서 전국시대가 통일되었다면 앞으로 중국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이는 법가의 창시자라고도 말하지만 옥이는 완전한 법가의 인물은 아닙니다. 옥이는 분명히 인의 예지를 따지는 사람이고요. 말하자면 유가적 법가 인물이고, 나라를 도모할 때도 옥이는 유가와 법가의 중간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법가가 아니라 옥이의 사상이 조금 더 연장되었다면 중국 전체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전국시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유명한 자치통감을 쓴 역사가 사마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진의 대부들이 자기 군주를 멸시하고 나라를 멋대로 세웠다. 삼가 분진, 말하자면 북방의 당진을 한, 위, 조가 나누고 그들이 각자 자립해서 군주가 된 사건, 이것이 전국시대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요. 사마강은 자치통감의 서문에서 자신만의 전국시대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삼가 분진을 한 그 각각의 대부들이 전국시대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비록 명목상이었지만 천자로 있던 주왕이 그것을 촉진한 것이다. 예라는 것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질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용인해 준 그가 누구인가? 바로 주나라 천자다. 그래서 군주는 여하한 경우가 있어도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실 명분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명분이 사라지면 실력만 남겠죠. 예가 사라지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전국시대에 중국에서 가단주철, 그러므로 두드려서 다시 모양을 잡을 수 있는 철이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병기, 좋은 농기구, 그리고 구획된 농경지, 그리고 준비된 통치집단, 이들이 예의 무시하고 서로 부국강병을 위해서 무한대로 경쟁하는 터, 이 장소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사마강이 말했던 삼가분진, 전국시대의 기준. 삼가분진의 과정은 비교적 길었습니다. 진나라 육경들이 하나하나씩 쓰러지고 결국은 강자인 지씨가 남았는데, 지씨를 다시 삼가가 힘을 합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한씨, 조씨, 위씨, 이 세 성씨가 남아서 한, 위, 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삼가 분진인데요. 동쪽의 진이 세 가문으로 나뉘면서 각 나라의 힘이 예전에 통일되어 있던 진의 힘에 못 미치면서 상황은 서쪽 진에 무척 유리해진 거죠.
그렇지만 전국시대 초기에는 이 세 가문의 연합이 그런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생존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전의 통일 상태의 진의 기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책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위나라 문후입니다. 그리고 그 위나라 문후의 오른팔이 오늘의 주인공 옥이었습니다. 위 문후 자신이 무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쪽의 진을 자기 혼자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진을 다시 합치고 천하를 통일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문후는 사방에서 인재들을 모으고 오기 같은 외부에서 온 사람도 쓰게 됩니다. 위문후와 오기가 만나는 장면이 오기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기는 위문후를 처음 만날 때 유학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하기를 군대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위문후가 나는 군대 일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오기가 반문합니다. 군주께서는 지금 여름에 입으면 덥고 겨울에 입으면 추운 갑옷을 산더미같이 쌓아 준비하면서 군대 일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십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위문후가 보기에 오기란 친구가 대단한 친구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기가 위문후에게 유세할 때 첫 번째 바로 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기의 군대는 유학자 사령관이 이끄는 군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대 군율에 의한 군대가 아닙니다. 위나라의 군대가 가장 도덕적이다. 물론 거짓말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기입니다. 사기에 의하면 젊은 시절의 오기는 불안당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국에서 사람을 무려 30명이나 죽이고 노나라로 갔다. 노나라에 가서 제나라와 전투에 투입되는데 자기 아내가 제나라 공실의 여자였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전투에 나갔다. 여러 사적을 보면 오기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4개나 나와요. 그중 3개는 오기가 어떤 청혼을 거부했다 혹은 어떤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내보냈다, 매정하게. 그런데 4기에만 유독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내를 죽였다. 사실 여러 사적을 볼 때 오기가 아내를 죽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런 인간이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으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낭설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오기는 무척 직설적이고 그리고 규율을 중시했으며 공실과의 알력에 상관하지 않았다. 오기는 전략가이지 전술가가 아닙니다. 오기는 승리는 정치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의 요체는 정치를 정말 잘하면은 전투에서 우리 병사는 우리 군주는 지선의 인물이고 우리나라는 지선의 국가이고 상대방은 최악의 군주, 최악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잘하는 나라는. 그러므로 어떤 싸움에서든지 나와 나의 가족,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리고 전투에서는 손자병법과는 다르게 정병, 정면 대결을 중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정당당이라는 것은 전투이면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졌다면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완벽하게 힘으로 졌다. 그러므로 오기의 군대가 들어가면 상대방의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오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벌은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다. 평소에 형벌로 군대를 부리면 아주 정돈하고 잘 싸울 것 같지만 전장에 가서는 배신한다. 그래서 오기는 스스로 병사들의
보름을 빨았다고 해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만 싸운다. 전차, 말, 병기.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될 때만 싸운다는 거죠. 우리 이충무공도 싸움을 피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길 때만 싸우는 거죠. 명랑해전 바로 전에 난중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바로 오기병법에 나오는 필사즉생, 행생즉사 이것입니다. 재밌는 고사가 하나 있는데 오기가 서하에 갔을 때 병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기가 깃발 하나를 세우고 누구든지 넘어뜨리면 장대부로 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넘어뜨렸더니 그 사람을 장대부로 삼았다.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사령관으로서 오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가들, 제자백가 중에 강성들은 기반이 원래부터 없던 사람들입니다. 노나라를 거쳐서 위나라로 출사한 사람이니까 뒤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무려 5만의 군단을 거느리고 진나라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족들은 항상 겁이 납니다. 오기가 배신한다면 나라가 끝장난다. 그러나 위문후 시절에는 오기를 알고 있었죠. 오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군주의 명도 유한하죠. 위문후가 죽고 위무후가 등장하자 공족들이 오기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오기가 정말 배신할지 안 할지 한번 실험을 해봐라. 아주 뻣뻣한 공주를 오기한테 시집 보내보자. 그러면 오기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오기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안 받아들인다면 오기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공주에게 뻣뻣한 행동을 하게 하고는 오기에게 청혼을 합니다. 알다시피 오기 자신이 뻣뻣한 인물입니다. 오기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기는 실각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설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서하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내가 여기서 몇 년만 더 버텼으면 진나라는 끝났을 텐데. 뒤에서 못 받아주는 거죠. 오기의 운명도 정말 우리 이충무공의 운명하고 무척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백전백승. 그리고 전략적이고 또한 조금 뻣뻣합니다. 사람이. 오기가 실각하고 결국은 위험을 피해서 초나라로 가는데 초나라 도왕도 오기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쓰면 우리 초나라가 강해진다. 오기가 초나라로 가서 썼던 정책도 위나라에 가서 했던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오기는 초도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초나라는 땅은 넓고 사람은 적다. 그런데 안 그래도 없는 사람을 괴롭힌다. 봉족 공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기는 착취자의 수를 줄이자.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군대를 강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오기는 마치 위나라에서 그랬듯이 세습 귀족들에겐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와서 자기 봉지를 빼앗고 국가의 군대를 키우고 백성들의 부세를 경감해 준다. 결국은 백성들에게 더 짜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 착취자의 수를 완전히 줄여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기가 개혁을 하면서 초나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초도왕이 죽게 됩니다. 초도왕이 죽자마자 오기에게 이를 갈고 있던 공족 봉신들이 난리를 일으킵니다. 오기를 재빨리 제거해야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오기를 치기 위해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오기 죽을 때까지 강거리죠. 일부러 사람들 유인하면서 왕의 시신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기에게 활을 쏘자 오기가 자신의 몸에 박힌 화살을 왕의 시신에 꽂으면서 신하가 왕을 침탈했다. 왕의 시신을 침탈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후대 군주들은 왕의 시신에 활을 쏜 자들을 다 모아서 몰살시켰다. 그래서 오기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했다. 역시 강거리죠. 강거리입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입니다. 오기를 계승하여서 정말 공을 이루는 사람은 더 서쪽에서 나타납니다. 역시 오기처럼 위나라로 가서 출사를 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서쪽으로 간 사람으로서 상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변법 개혁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오기는 유가와 법가의 중간에 있지만 상항은 완전한 군법을 주장하는 법가입니다. 상항은 오기하고 다른 점은 오기는 유가적인 품격이 있었고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항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생산 단위를 땅에 완전히 고착시킨다.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법입니다. 그 법이란 기본적으로 군법입니다. 군공에 의해서 자기를 주겠다. 나가서 싸우라. 그 군법을 일반 백성에게 적용해서 연자죄까지 도입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지고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항과 오기는 상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항은 귀족은 물론 백성들에게서 얼마를 뽑아내느냐, 이것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오기는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뽑아내는 중간 계층을 없애서 그것으로 군비를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상항은 극단에 있고 오기는 상항과 관중의 중간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 역시 상항처럼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기가 실각하지 않았다면 전국시대의 판도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외교전 전략을 합종연행 원교 근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